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 광화문 하늘은 당장이라도 비가 내릴 것처럼 매우 새까맣고 강한 바람도 불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장마 전선이 다시 활성화된다는 예보도 나와 있기 때문에 장마비 피해 없도록 간단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검찰이 조 전 장관 딸이 제출했던 허위 경력 증명서를 조국 전 장관이 직접 작성해서 출력까지 했다라고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조 전 장관 PC에 조국 전 장관이 직접 작성한 기록, 출력한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한 겁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어제 청와대가 노영민 비서실장의 유임을 공식화했습니다. 한시적인 유임이 아니라 그냥 재신임이었던 것이 드러난 겁니다. 그러면서 청와대 관계자는 집을 두 채 다 팔아서 모범을 보였다라고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과연 노영민 비서실장이 이 부동산 국면과 관련돼서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모범을 보였다는 것인지, 이제 청와대 스태프의 조건은 7대 인사 조건이 아니라 무주택이 조건이어야 하는 건지 뒷말이 많습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종합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검찰이 윤미향 의원을 소환했습니다. 밤샘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안성 쉼터 매입 그리고 개인 명의의 모금 의혹에 대해서 집중 추궁을 했습니다. 밤새 추궁을 한 겁니다. 석 달간 검찰은 정의연 회계관리자만 조사를 해왔습니다. 드디어 윤미향 의원 본인을 불러서 조사를 한 건데, 윤미향 의원이 워낙 쥐도새도 모르게 검찰에 들어갔다가 귀가를 해서 저희 언론 카메라에 포착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압수수색해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서 검찰이 고강도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안성의 그 쉼터를 왜 샀느냐? 할머니들이 사실상 이용하지도 못했던, 그리고 다른 이용객들이 고기 굽고 그리고 일본 술과 과자까지 동원됐다는 의혹을 받았던 그 안성 쉼터 왜 산 것이냐? 윤미향 의원이 이제는 국민들에게 해명해야 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한겨레 신문이 미래통합당의 새로운 정강 정책의 내용을 오면에 이렇게 크게 보도를 했습니다. 놀랍다라는 반응입니다. 10대 정책 맨 앞에 기본소득을 명시한 점, 김종인 위원장이 기본소득을 이야기하긴 했는데 이 정강정책 아예 제일 앞에 그것을 명문화한 겁니다. 통합당이 중도 확장 전략을 공식화했다라고 한겨레 신문은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 조항도 정강정책의 주요 내용으로 들어가 있고요. 주목할 만한 건 권력형 비리에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겠다라는 것도 명시했습니다. 권력형 비리는 끝까지 밝혀내겠다라는 겁니다. 이 밖에도 언론의 영역에서 권력이 침해하거나 언론을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폐지하겠다라는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KBS 수신료 폐지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등판 하루 만에 300억 원을 모금했습니다. 전사 해리스 상원 의원 미 대선판을 흔들었습니다. 여성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해리스 의원이 지금 미국의 핫 이슈입니다. 핫피플입니다. 트럼프가 미국을 누더기로 만들었다. 마치 내가 대통령 후보인 듯 당당하게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가도 환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미 대선판 트럼프 대통령에게 점점 불리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데 그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코로나가 5월 이태원 클럽발 확진 때보다 더 심각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박능우 장관 등등은요, 이번 주말 외출을 자제하라, 모임을 자제하라 라는 심각한 경고까지 했습니다. 확진자가 56명 늘었습니다. 이틀 연속 50명대, 국내 감염이 47명, 39일 만에 40명대로 넘어섰습니다. 롯데리아 집단 감염, 제1교회 집단 감염, 은천 요양병원 집단 감염 등등 수도권에 41명이 집중되고 있고, 서울 주말에 도심에서 집회까지 예정돼 있어서 방역에 정말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의사, 인국공, 부동산,
요즘 시위의 주제들입니다. 이제 정치에서 내 삶으로 시위가 옮아갔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돼서 시위가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부동산 집회가 그 시발점이었습니다. 부동산 카페를 중심으로 정치권이 만든 시위가 아니라 시민들이 스스로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항의하는 정책과 시위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이자 검찰 출신의 젠틀맨 김광삼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다시 돌아온 저희 돌직구쇼의 명품 시그니처이자 이번에 화제가 된 통합당의 정강 정책을 주도한 김병민 미래통합당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돌직구쇼의 좌장이자 서울시에서 정무 부시장님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용주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언론인 출신, 신문기자 출신의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김수경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전직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이재용 부장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키워드 3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모범. 노영민 실장을 대통령이 재심인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모범을 보였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설명했습니다. 논란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직접 조국 전 장관이 딸의 허위 경력증명서를 직접 작성했다. 검찰이 밝혔습니다. 조 장 장관의 반응은 뭘까요? 세 번째 키워드는 CCTV. 부산의 그 시의원의 성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피해자 측이 공개했습니다. 시의원이 억울하다 그리고 괘씸하다라는 반응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CCTV 화면도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김재 돌직구쇼 오늘 톱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네,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집 두 채를 다 팔았으므로 모범을 보였다. 이런 노영민 실장을 이른바 내치는 것이 너무 야속하지 않느냐. 청와대가 대통령이 노영민 실장을 재신임, 유임키로 한 배경일까요? 청와대 관계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집 팔았으니 모범을 부렸다. 모범을 보였다. 청와대 설명 직접 한번 살펴보시죠. 대통령 결국 노영민 재신임, 집 팔았으니 모범. 참모 5명 교체로 집단 사표 일단락됐고 사표 6인 중에 핵심인 노영민 비서실장만 홀로 잔류가 됐습니다. 청와대 관계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집 두 채를 모두 팔면서 희생이나 모범을 보인 것으로 해석해달라. 인사 배경이 모두 주택은 아니지만 노 실장의 경우는 모범을 보이면서 교체 사유가 사라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정치권에선 결국에 이번 집단 사표 사태의 피해자는 김주원 전 수석이 아니냐, 김주원 수석을 겨냥한 건 아니었느냐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요, 노영민 비서실장 잔류했다. 사표 소동은 사극에서 보던 궁정 갈등 아니냐는 의구심을 키웠다라고 비판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청와대에 있었던 이재명 부장,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이잖아요. 노영민 실장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돼서 모범을 보였으므로 나머지 5명의 사표는 수리했지만 노 실장의 사표는 수리하지 않았다. 이 말인즉슨 사표를 수리했던 집 두 채 중 한 채도 안 팔았던 김조원 수석은 모범을 보이지 못했으므로 사표가 마땅하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석되게 청와대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어쨌든 노영민 비서실장 그리고 노영민 비서실장 산하에 있는 5명의 수석이 전격적으로 총사퇴 카드를 꺼냈는데 막상 꺼내 노영민 실장이 유임됐다는 건 굉장히 어쨌든 어색하죠, 사실. 예. 보기에 따라서는 이게 그러면 뭐 총사퇴 쇼냐 이렇게까지 비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결국은 다주택 빨리 처분해라라는 노영민 실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김조원 수석을 어떤 쳐내기 위해서 본인이 총사퇴 카드를 꺼낸 게 아니냐라고까지 해석되는 그런 지금 상황에 지금 온 거죠. 아니 그런데 이게 대통령 비서실장이 얼마나 영이 센 그리고 무서운 청와대 내에서 치프 오브 스태프인데 설마 야당에서 주장한 것처럼 민정수석 하나 부동산 문제 하나 해결 못해서 이 난리를 궁정 갈등을 벌였겠습니까 설마. 그런데 청와대 해명이 더 좀 가관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집을 두 채 다 팔았으니까 모범이다. 그래서 유임된 거다라는 식으로 읽힐 수 있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정말 야당에서 얘기한 것처럼 집이 아니라 직을 택한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제 뒷말이 어떻게 나오냐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지난 대선 때 인사 배제 기준으로 5가지를 제시한 적이 있죠. 그게 이제 뭐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5개였는데
거기에 이제 음주운전과 성 관련 범죄까지 7가지가 지금까지 인사 배제 원칙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결국 다주택이 포함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 청와대에서는 지난번에 12일이었나요? 정만호 국민소통수석 그리고 윤창현 사실수석을 인선을 발표하면서 기자들이 묻지도 않았는데 둘 다 2주택자였는데 한 채씩을 처분해서 사실상 1주택자다. 라고 먼저 해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지금부터는 1주택자 그리고 무주택자 아니면 이제 청와대에 들어오거나 주요 인사에서 인선을 받지 못하는구나 네. 라는 얘기까지가 전개된 건데 결국 이런 해석을 남긴 것 자체가 사실 이것이 이번에 인적 쇄신이라는 쇄신 카드가 아니라 생각했는데 쇄신은 다 없어지고 결국은 주택이 몇 채냐만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게 과연 청와대가 지금 국정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끌고 가고 있는 건데 과연 이게 적절한 메시지고 적절하게 지금 인적 쇄신을 한 건지라는 의문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김조원 수석이 의문의 일패를 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남겼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자, 그런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경제수석에게 특급 칭찬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수석은 이번 부동산 문제와 관련돼서 경실련 등이 주요 책임자, 즉 교체 대상으로 뽑은 대상이기도 하고 최근에 경제 지표를 너무 유리하게만 해석해서 자의적으로 읽었다라는 논란에 휩싸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OECD 37개국 중 성장률 1위 전망될 정도로 경제 사령탑으로서의 총체적 역할을 잘하고 있다. 더 자신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라라고 특급 칭찬을 콕 집어서 내년 예산안 중간복을 받으면서 홍남기 건들지 마, 흔들지 마라는 메시지를 준 건 아니냐. 정치권에선 이런 해석 나오고 있습니다만 김형주 의원님, OECD 1위가 자랑스러운 결과긴 합니다만 그래도 마이너스 성장. 그리고 그 이후 다음 해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어제도 보도해드렸지만 고용 지표도 안 좋고 실업률도 높은데 홍남기 부총리는 조금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발언을 했다라는 논란에 최근 휩싸였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홍남기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까닭일까요? 어떻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홍남기 부총리도 부총리지만 이제 이러한 대통령의 심기가 더 문제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좋은 것이 더 눈에 들어오는 예. 지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OECD 37개국 중에 성장률을 마이너스 1.2%에서 0.8% 유일하게 한국에 대해서 올렸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압도적 1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홍보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그 리포트 안에 보면 한국의 어떤 고령화 사회라든지 미래의 지표가 상당히 만만치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구조들을 말하자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적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비보다는 이전 잘 되고 있는 것에 급급해하고 있다라는 측면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 홍남기 부총리를 앞세우려면 이 주택 공급에 대한 마이크를 홍남기 부총리가 잡아서는 안 되고 오히려 국토부 장관에 줘야 되는데 국토부 장관이 워낙 이렇게 공세에 밀리다 보니까 홍남기 부총리가 그렇게까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도구로서의 홍남기 부총리에 대한 말하자면 어느 정도의 기습 이런 용어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지금은 대통령이 좋아하는 것만 보고할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부분 극복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충실하게 리포트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청와대에서 다주택자를 결과적으로 인선해서 배제하면서 여권에서도 다주택자를 너무 적으로 들리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초선의 한 의원이 북한처럼 다주택자를 때려잡겠다고 말했다가 이를 정정해서 뒷말이 났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인데 민주당에 투기 목적 다주택자는 확실하게 때려잡는다는 생각으로 확실한 시그널을 줘야 된다. 부동산 정책만큼은 여기가 북한이냐는 말 나올 정도로 더 확실히 때려잡아야 한다라고 지난 7일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일 유튜브 방송에서 갭 투자자 다주택자 적으로 규정한 것을 반성한다. 지난달 발언을 지난 11일에 정정을 한 겁니다. 반성한다. 라고 바꾼 겁니다. 그런데 김병민 위원님 오늘 나오셨지만 북한처럼 여기가 북한이냐 할 정도로 다주택을 때려잡으려면 북한은 개인주택이 없잖아요. 다 국가가 집과 땅과 논밭을 다 몰수한 이후에
공산당에게 충성하는 사람들 위주로, 다시 말해서 코드가 맞는 사람들에게만 싹 집도 주고 밭도 주고 그렇게 하자는 얘기인가요, 김남국 의원? 그런 목적과 의미는 아니었겠죠. 하지만 발언의 의도처럼 사실은 전광석화처럼 문재인 정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에 달하는 의석의 힘을 발휘해서 국회에서의 임대차 3법 등에 대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 통과시켰습니다. 결국은 이 자유시장경제 질서 속에서 이 부분이 가져오게 될 후폭풍과 후과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로 결국은 전세난들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침해하면서 고통을 더 가중시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이라면 무릇 우리가 만들어낸 정책과 법안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생각하고 이를 토대로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들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때려잡기식의 주택정책을 벌써 몇 차례를 쏟아낸 겁니까? 북한식으로 거기다가 그 때려잡기식의 주택정책을 통해서 결국은 부동산 값은 정부의 의지와 다르게 폭등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부동산은 내 전재산이 아니라 전재산 플러스 알파입니다. 왜냐하면 대출까지 끼면서 평생 집을 장만하기 위한 나의 모든 노력들을 헌신해서 집어넣는데 아니면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때려잡자 부동산 정책을 했지만 나중에 가서 슬그머니 말을 바꾸게 된다면 아니 이런 것도 검토하지 않고 부동산 정책 낸 거야 라고 국민들의 화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저렇게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북한처럼 때려잡자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청와대에 있는 다주택자 김조원 민정수석 때려잡을 수 있었습니까? 결국은 집을 팔지 않는 상태에서 청와대로 나가게 됐는데 국민들이 화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조금 전에 청와대에서도 모범을 보였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범을 보이긴 뭘 보입니까? 주주택자 중에서 결국은 집값이 오를 대로 끝까지 오는 상태에서 매매한 겁니다. 가질 수 있는 이득을 다 누린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2017년 8월 2일 부동산 정책을 내면서부터 했던 얘기, 가진 집 말고는 팔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노영민 비서실장은 도대체 몇 년 동안 집을 안 팔고 있었던 거죠? 최근에 또 많이 올랐잖아요. 집값이 끝까지 오르는 신고가에 갱신했을 때 집을 던진 겁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도 자 집을 팔았으니까 우리 비서실장이 잘했습니다라고 유임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이 청와대와 문재인 정부를 보면서 이 부동산 정책 어떻게 가는 거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라도 제발 국민들을 위해서 부동산 정책 다시 한번 숙고하고 검토해서 국민과 함께 가겠다는 의지를 좀 피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따질 것 같아요. 북한에서 오히려 따질 거다. 부동산을 때려잡는 것은 북한이 아니고 남한이다. 아, 오히려. 중국도 러시아도 때려잡지는 않는다. 예. 북한도 지금 평양의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 꽤 된다 그래요. 예. 아니,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보유세 얘기까지 한다면 정말 세율로서는 갑자기 12건이 전 세계 2위권으로 이렇게 세율을 올려서 옥죄는 데가 전 세계에 없다. 김남국 의원이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의 개인견에 들어봤고요. 김남국 의원이 반성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희가 저도 제 반성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저희 당이 이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메시지를 내고 그럴 때 갭 투자나 아니면 다주택자를 너무 적으로 규정을 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감을 좀 키우지 않았나 좀 그런 전략적 미스가 있었다. 그나마 김광선 변호사님, 김남국 의원이 한 달 만에 북한처럼 때려잡자다가 이제 좀 반성해야 된다, 다주택을 너무 적으로 들렸다, 반성한다라고 하니까 좀 다행이네요. 근데 저 반성이 이제 반성에 그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것들이 이제 행동과 실천으로 옮겨져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쉽지 않을 거예요. 이미 법으로 다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제도적으로 때려잡는 법, 제도 시스템이 이미 마련이 됐어요. 근데 그걸 되돌리기는 굉장히 어렵죠. 근데 제가 지난 4월 총선 이후에 사실 여당이랄지 이제 법 여건을 보면 굉장히 걱정되는 게 많아요. 우리가 이전에 이제 화종 구출이라는 말이 있어요. 모든 재앙은 입으로부터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전 정권도 마찬가지죠. 이제 박근혜 정부 때도 정말 막말을 하고 잘못된 얘기를 해서 그게 국민의 지탄을 받았고 그게 지지도가 떨어지고 선거에 반영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여당이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을 많이 배출을 했는데 그 이후부터 뭔가 화종구출이라는 말을 생각이 나게 하는 거예요. 권력의 언저리에 있는 그러한 국회의원들, 법여권을 분류되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정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말을 함부로 하는 거죠. 다주택자를 때려잡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럼 모든 것을 법을 제정해서 규제를 하고 안 되면 처벌하려는 그런 경향.
이건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항상 어떤 제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선의의 피해자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사실은 뭐 임대차 3법도 전세자, 무주택자를 위해서 정부에서 또 여당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전세 매물 풍기가 돼서 결과적으로는 무주택자를 위해서 만든 법이 사실은 무주택자에게 독으로 돼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항상 어떤 졸속으로 해서 무조건 그 때려잡자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부동산 정책에서 계속 얘기했잖아. 두더지 때려잡듯이 때려잡다 보니까 여기서 튀어나오고 저기서 튀어나오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즘 상당히 여권도 마찬가지로 청와대 약간 위기감을 느낄 걸로 보는데 좀 돌아보면서 쉬면서 가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생길 수 있는 것인지 그 법을 제정으로 말미암아서 또 어떤 선과 악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이 지금 논란인데요. 정당 지지율 최근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 추세가 뒤바뀐 것과 관련해서 기자들의 질문이 있자 청와대 관계자가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그걸 왜 우리한테 야당 지지율이 여당 지지율을 추월했다. 문 대통령 지지도로 하락했다. 청와대 입장이 무엇이냐.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조선일보 기자에게 정당 지지율을 청와대에 묻는 이유를 잘 이해 못하겠다.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계속 밝혀왔다. 정부는 수해복구, 부동산 안정화 등 뚜벅뚜벅 국조 행보를 이어갈 것이다. 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떨어지는 수치 보고 신경 안 쓰는 참모 있겠냐. 위기감 갖고 긴장해야 한다. 인터넷 커뮤니티, SNS 등에서 부동산 여론 동향을 체크하고 있다라고도 조선일보는 보도하고 있는데 김수경 교수님,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은 이제 앞으로 청와대한테 물어보지 않는 걸로 정리를 해야겠군요. 왜 우리한테 물어보냐고 하니까. 그게 참 청와대 입장에서는 좀 답변하기가 공색해서 아마 그거를 정당의 지지율이 이제 추월당한 것을 왜 청와대에 물어보느냐라고 했겠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청와대와 여당은 환상의 콤비죠. 왜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내면 그거를 저렇게 정당에서 일사천리로 부동산 세법이라든가 임대차법을 그냥 소위도 없이 아주 빠른 시간으로 그냥 속전속결로 법으로 만들어서 또 그걸 정부가 추진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당의 지지율이 이제 하락하는 것은 청와대를 겨누고 있는 거죠. 민심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청와대에서도 아마 긴장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대답하기가 좀 궁색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차라리 민심이 굉장히 이제 동요하고 있고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이고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떻게 이제 민심을 더 수습하고 우리가 좀 더 화합으로 갈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라고 멋진 답변. 담백하게 얘기를 했다면 멋진 답변. 그렇다면 청와대에 대해서 사람들도 좀 더 다시 생각하고 했을 텐데 여전히 듣고 싶지 않은 얘기는 안 들으려고 하는구나라는. 왜 우리한테 물어보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그렇죠. 지속적으로 이 정부가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총선에서 아주 크게 승리한 이후에 여당과 그 청와대의 어떤 지속적인 메시지가 우리가 우려하는 바는 뭐냐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지 않은 얘기는 안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사실 이번 지지도가 이렇게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아주 이제 그 부정과 긍정 사이가 굉장히 좁혀졌고 또 지지도도 지금 여당 지지도도 굉장히 좀 역전당한 상황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물론 맞습니다만 저는 부동산 플러스 이 부동산 정책을 밀어붙이는 그 과정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다주택자는 적폐로 규정하고 정부만이 선이고 정부만이 정책만이 모든 것을 구원할 수 있을 거라는 그 생각에 대해서 여론이 좀 의구심을 갖는 거거든요. 너무 지치고 멀미가 나고 좀 다른 목소리도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당도 청와대도 조금은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짧게 한 말씀 좀 드리면 한국 정치는 좀 굉장히 기형적이에요. 최근에 저는 정의를 한다면 복정치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야당은 여당이 잘못해서 얻는 복. 지금 이제까지는 야당 복이 있어서 여당이 지지를 얻고 선거에서 이겼는데 이게 또 상황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야당이 여당의 복 때문에 지지를 받는 아주 기형적인 정책 구조. 그래서 사실 정당이라는 것이 정책이랄지 정강에 의해서 국민들이 지지를 하고 환호를 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지금 복에 의해서 정치의 지지도가 달라지는 아주 기형적인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오늘 새로운 뉴스인데요. 서울대와 고대 양쪽에서 부끄러운 동문 1위에 꼽힌 인물이 누구일까요? 놀라운 결과입니다. 잠시 후에 이 대답은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검찰이 공소장 일부를 변경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직접 딸의 허위 인턴서를 작성하고 출력을 했다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달 6일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검찰이 했습니다. 법원도 공소장 변경해라 허가를 해주었는데 기존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 교수가 허위 내용이 기재된 센터장 명의의 서울대 인권법센터에 인턴 확인서를 딸 조민 씨에게 건넜다. 그러니까 하지도 않은 서울인권법센터 혹은 인턴 내용이 상당히 부풀려진 인턴 확인서를 정경심 교수가 활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추가 내용은 조국 전 장관이 한인섭 원장 몰래 인턴 확인서를 직접 위조했다라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정경심 교수 측은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정 교수는 당시 인턴 확인서 발급 과정에서 한인섭 교수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9월에 인턴 서류를 본인이 만들었다라는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찾기가 힘들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검찰 수사 결과 공소장은 직접 본인이 위조한 걸로 바뀐 셈입니다. 들어보시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오늘 보도는 정말 악의적입니다. 이것은 정말 참기가 어렵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네. 한인섭 교수는 센터에서 발급한 적이 없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찰에서 확인해 보시죠. 센터에서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은 센터에서 받지 않았다라고 공소장을 쓴 겁니다. 그리고 조 전 장관이 발끈을 했었던 본인이 직접 위조를 했다라고 공소장에 나와 있는 건데 검찰 출신의 김관삼 변호사님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공소장 변경 그리고 내용이 더 구체적이 됐는데요. 일단 일단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인턴을 했냐 안 했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인턴을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인턴 확인서를 누가 발급했냐는 거예요. 그럼 센터장명으로 확인이 돼 있는데 확인서가 발급됐는데 센터장 나는 발급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턴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러면 인턴 확인서를 누가 작성했냐는 거죠. 그렇군요. 설사 인턴 확인서가 인턴을 했다 하더라도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건 유조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됐는데 검찰에서 아마 수사를 하는데 처음에는 한인섭 센터장이 이걸 작성해 준 게 아닐까 하면서 수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작성했던 간에 그 내용 자체에서 조 전 장관의 딸이 인턴을 안 한 게 맞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죄가 된다. 그렇게 해서 기소를 했는데 검찰 수사를 해보니까 한인섭 원장은 자기가 인턴 확인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그럼 누가 작성했냐?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결국 조 전 장관이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이제 공소장을 변경한 거예요. PC에서 기록이 나왔다면서요. 조 전 장관이 썼던 PC에서. 언론에 보면 이제 조 전 장관의 PC에서 그런 게 나왔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이 위조한 게 확실하다. 작성한 흔적과 출력한 흔적. 그렇죠. 이제 검찰에서는 그걸 굉장히 확신했기 때문에 공소장을 변경한 걸로 이렇게 보여요. 예. 그런데 이제 조 전 장관 측에서는 이게 당연히 이제 부인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소장 변경이라는 것이 사실은 전에 처음에 기소할 때는 누가 작성했는가에 대해서 이제 검찰의 수사가 좀 진행이 안 됐고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약간 두리뭉실하게 기소를 했다고 한다면 이번에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는 조 전 장관이 위조를 했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이걸 공소장에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전에 어떤 허위 인턴 확인서와 지금 새로운 공소장 자체는 기본적인 사실에서는 동일해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공소장을 허가한 거죠. 근데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고 해서 이게 당연히 위조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이제 재판을 거쳐야죠. 그렇죠. 변경된 공소장을 근거로 해서 검찰의 증거를 제출하고 검찰의 증거 자체가 유죄의 증거가 확실한다고 할 때 유죄의 판단이 나오는 거죠. 예. 자, 그런가 하면 이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의 입장도 취재가 됐습니다. 저를 무단으로 문서 위조한 사람으로 만든 변경된 공소 사실을 단호히 부인한다라고 하면서 검찰이 재판 중 논점을 완전히 막고 정말 황당하다라는 변호인 측의 입장도 함께 보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조금 전에 굉장히 이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도 검찰에 가서 물어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센터에서 발급받았다.
라고 했고, 이번에는 검찰이 그런 사실 없다. 조 전 장관이 직접 작성 출력했다. 그러자 또 부인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9월에는 뭘 근거로 자기가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검찰에서 확인하라. 분명히 그렇게 했는데, 검찰이 확인해 봤더니 자기 PC에서 나왔고, 또 그 PC에서 출력된 흔적도 있다. 예. 그렇게 물어봐라고 했을 때 검찰이 그렇게 답을 냈을 때, 변경된 공소 사실을 단호히 부인한다. 그럼 그 부인은 또 어떤 근거로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고, 또 큰 틀에서 보면은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 세미나에 참여했다는 그 자체로 인턴이냐의 문제로부터. 그렇군요. 예. 실제로 있었다 없었다는 것까지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또 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텔도 지금 이제 왜 저 문제가 공소장 변경을 가냐면, 조민 씨는 내가 호텔 인턴을 알아봤다라고 얘기했고, 정경심 씨는 말하자면 조 전 장관의 부친, 돌아가신 부친과 서로 알고 지낸 친분 있는 호텔의 회장님께 부탁을 했다. 이렇게 엇갈리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런 거 두 가지가 같이 PC에 나왔기 때문에 훨씬 더 조 전 장관의 입장은 사실은 좀 말하자면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고, 그야말로 어떤 어제 소련 의원이나 조 전 장관이나 똑같이 나를 잘 몰라서 그렇지 나는 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렇게 보여요. 그렇군요. 김수영 교수님, 요즘 유행하는 말이 그게 거기서 왜 나와? 형이 거기서 왜 나와? 이런 말들이 유행인데, 인턴 확인 증명서 그게 조 전 장관의 개인 PC에서 나왔다라는 게 작성한 기록, 출력한 기록, 그게 좀 어색하다라는 거죠. 조 전 장관은 서울대 법대 교수였고, 서울대 법대에서 있었던 인권법센터에 조 전 장관의 딸이 세미나를 몇 번을 참여했는지, 인턴 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그게 거기서 왜 나와? 그게 좀 포인트일 것 같아요, 앞으로 재판에서. 그렇죠. 이제 검찰이 보기에는 조국 전 장관이 인턴 확인서를 위조하는 데에 상당히 개입했다고 볼 만한 중요한 증거가 되겠죠. 왜 조국 전 장관의 PC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고 출력한 증거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계속 증언들과 증거들이 아까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 전 장관의 입지가 굉장히 좁아지고 있고, 그게 너무 여러 건이 걸려있기 때문에 어떤 건이 다 유죄고 무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자녀의 학력이나 이런 것에 상당히 깊숙이 개입해서 자녀가 좋은 학교에 진학하도록 도운 그런 정황들이 판결만 안 나왔지 사실 굉장히 합리적인 추론으로 보여요, 지금으로서는. 그리고 이제 사실 저는 이게 법적으로 중요한지는 물론 법 전문가분들께서 얘기해 주시겠지만, 예전부터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부터 아버지가 교수로 있는 그 학교에 인턴으로 들어갔다는 것 자체도 너무 그 자체만으로 부적절해 보이고요. 그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런 인맥을 어떻게 고등학생이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 논문 일저자 이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조민 씨가 가진 사실 인맥이라는 게 다 친구들밖에 없을 텐데, 결국은 부모의 문화적 자본을 물려받는 거거든요.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경제적 자본은 물려받을 때 증여세라도 내고 상속세라도 내죠. 부모의 문화적 자본, 예를 들면 인맥이라든가 학력, 학벌 이런 것들은 그냥 세금 하나 없이 그대로 물려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도자라는 사람들,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과 노력으로 저 자리에 갔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알고 보니 저렇게 다 아름아름으로 아빠의 친구의 도움을 받고 아빠 회사의 도움을 받고 이런 식으로 스펙을, 일반인은 가질 수 없는 스펙을 만들어서 저 자리에 갔던 거란 말이야? 라는 거에 국민들은 사실 분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법적으로 그 세미나에 참석을 했냐 안 했냐, 인턴을 실제로 했냐 안 했냐도 물론 중요한 쟁점입니다만, 좀 더 크게는 이런 식의 인턴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고, 자기 딸을 자기가 일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법대에 들어와서 인턴을 하게 시키고, 한인섭 교수 같은 경우도 다 알고 지내는 사람한테 부탁하면 어떻게 그거를 안 해주겠다고 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는 그 관행 자체가 사람들은 굉장히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런 사회적인 책임에서는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이 정말로 인턴 경력서나 혹은 총장 표창장 등에 대한 재판이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 결과를 좀 끝까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서울대와 고대에서 부끄러운 동문 1위에 각각 이분들이 뽑혔습니다.
조국 부녀가 동반 1위를 했습니다. 굉장히 불명예죠. 온라인 커뮤니티 스노라이프에서 진행됐던 2020 상반기 부끄러운 동문 투표, 총 투표수 1,704표, 조국 전 장관이 1,550표, 약 90%를 몰표를 받으며 부끄러운 동문 1위라는 오명을 쓰게 됐습니다. 유시민 이사장과 이해찬 대표가 뒤이어서 순위에 상위 순위에 차지했다 하고요. 고려대에서도 2020 고려대의 가장 부끄러운 교우 투표가 진행됐는데 총 투표수 1,834표 중에 34% 614표로 조민양이 1위라는 부끄러운 동문에 선정이 됐습니다. 김백 박사님, 네. 부녀가 부끄러운 동문 1위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웃지 못할 일이에요. 안타깝네요. 예. 해당 동문들이 부끄러운 동문이라고 뽑았는데 저는 거기에 1위를 했던 이유가 정작 본인들은 부끄러움을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서울대학교에 보면 부끄러운 동문 투표에서 조국 전 장관 또 유시민 이사장 이해찬 대표가 이렇게 줄이 있는데 그 뒤에 오거돈 부산시장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올해에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본인 스스로가 했던 그 엄청난 행위 때문에 시민이 부여한 광역단체장의 지위를 그냥 버리고 그 뒤로 우리가 찾을 수 없는 일들을 보였잖아요. 그랬던 오거돈 전 시장보다도 훨씬 더 부끄러운 동문 1위를 차지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렇군요. 이와 같이 참담하게 많은 일들을 벌이고 나서도 조국 전 장관은 여전히 부끄럽거나 국민들께 죄송하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하는 모습들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죠. 최근에는 조국 전 장관이 언론인을 대상으로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발설지옥이라고 하는 메시지까지 전달합니다. 발설지옥이요? 네. 그러니까 발설지옥이라는 것은 본인들이 했던 그 말에 대해서 이런 발설지옥에 빠지게 될 것처럼 뭔가 굉장히 극악무도한 얘기들을 쏟아내기도 했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이 우리가 국민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본인이 사회의 지도층으로 살아오면서 혹은 정치에 들어가고 나서 가장 많은 SNS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숱한 언어들을 쏟아낸 바가 있습니다. 근데 조국 전 장관 본인의 모습으로 이러한 화살이 다시 돌아오게 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본인은 아무 죄가 없다고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봤을 때 이런 정치인의 모습을 우리가 언제까지 봐야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게 됐거든요.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해당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조국 전 수석이지만 현 정부 인사들도 다 같이 좀 새겨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잘못한 일이 있으면 죄송하다고 국민들께 고개 숙이는 게 첫 번째가 돼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부동산 문제를 비롯한 일어나고 있는 윤미향 의원의 사태라든지 숱한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저는 아직도 현 정부나 핵심 관계자들이 국민께 정말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말을 잘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는 순간 앞으로 있게 되는 여러 가지 투표에서도 계속 이처럼 부끄럽다라고 하는 동문 순위 1위에 기록되지는 않을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김현 박사 개인견을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검찰 수사 얘기 나온 김에 검찰들의 집단 반발 조짐이 오늘 여러 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추미애 장관이 최근에 단행했던 검찰 인사와 조직 개편이 일선 검사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급기야 추 장관 라인으로 분류되는 법무부의 검찰국장이 법무부의 검찰과장이 검사들에게 사과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일단 집단 반발 내용부터 함께 보시죠. 집단 항의 줄사표, 검찰 폭발, 법무부 검찰 직제 개편안, 대검 특수부 공안부 내 차장검사급 직위 폐지, 형사부 업무 시스템 재정립, 공판부 기능 강화 등등인데요. 대전지검 부장검사 정유미 검사 조잡한 보고서로 벌써 시작부터가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겠다. 개편한 일선 형사 공판 실질을 알고나 만든 거냐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는 아무런 연구나 철학적 고민도 공판 분야에 대한 이해도 없이 만들어진 개편안이다. 두 검사가 올린 글이 어제까지 130개 이상의 동조 댓글이 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사표까지 제출하는 일도 나오고 있습니다. 항의성 사표라는 해석도 나오는데 서울 동부지검 김남우 차장검사, 인천지검 전성원 부천지청장 등등 중견 간부들이 사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부지검 김남우 차장검사는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무마 의혹 사건을 지휘했던 인물이라 이번 김 검사의 사표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올해 검사에서 판사로 이직 지원한 인원이 약 40여 명으로 역대 최다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검찰의 집단 반발에 법무부의 검찰 과장이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김태웅 법무부 검찰과장이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 시행했다, 우려하게끔 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면에서 추 장관은 현재 휴가 중입니다. 여름 휴가 예정인데 김 총장은 이에 반해서 휴가 보류인 걸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기자, 이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부 신문에서는 검찰의 집단 반발, 줄사표 조짐이라고 제목을 박았던데, 줄사표고 집단 반발인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분명한 건 법무부의 검찰 과장이 본인이 단행했었던 안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라는 것은 좀 이례적인 건 분명이죠. 그렇죠.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까 검찰국장 얘기를 했는데, 검찰국장이 검찰 내 빅4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막강한 자리죠. 실질적으로 이제 법무 행정을, 검찰 행정을 다 총괄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바로 밑에 있는 검찰 과장이 이제 실무안을 짰겠죠. 조직 개편안의 실무안을 짰는데, 이제 그 실무안이 이런 거였죠. 주로 조직 개편안이 이제 대검의 범죄 수집, 범죄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들, 그리고 각 전국의 검찰 수사를 조율하는 그런 직책들을 없애는 그런 안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선에서는 결국 권력 수사를 막으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논란이 좀 있었죠. 또 하나가 형사부 공판부를 강화하는 이제 그런 안이었을 텐데, 정작 지금 저희가 화면에서 본 것처럼 형사부 공판부 검사들이 오히려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대로, 그러니까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너무 탁사 행정을 했다, 이런 불만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검찰 과장을 향해서 일선 검사들이 이렇게 불만을 쏟아내고, 그랬더니 검찰 과장이 어제 새벽에 내부망에 사과문을 올리고, 이 자체가 지금까지 있었던 적이 없을 것 같은 정말 뭐 아주 초유의 일이 아닐까 싶은데, 그 정도로 지금 검찰 내부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다는 걸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고, 또 하나가 이제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검찰들이 대거 엑소더스라는 얘기가 표현할 정도로 뭐 난 판사로 이직하겠다라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지금 사표를 낸 사람도 많이 있는데, 글쎄요, 또 뭐 검찰 내에서는 이런 말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정부가 오히려 검찰들을 내모는 거 아니냐라는 말까지 있다는데, 아마도 최근에 일련 사태도 있었지만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박탈하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뭐 아직까지 이제 실행된 건 아니지만 검찰 개혁안에 보면 검찰총장이 아니라 각 고검장에게로 수사직을 넘기겠다. 사실상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권을 행사하겠다, 뭐 이런 안들이 포함되어 있었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검찰 내부가 이제 반발이 심한 상태고, 또 그런 것들이 지금 저렇게 내부의 반발로, 그리고 검찰 과장의 사과로, 그리고 또 많은 이제 검사들이 사표를 내거나 판사로 이직하겠다, 이런 어떤 엑소더스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이야기는 잠시 후 인터넷 라방 231로에서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성추행 맞다, 분노의 반격 영상. 부산시 의원의 성추행 논란과 관련해서 나는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괘씸하다라는 식의 반응이 나오자 피해자 여성 측이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직접 영상 살펴보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해당 부산시 의원이 악수를 청하는 모습. 그래서 여주인이 멈칫멈칫 악수를 하고, 자, 팔뚝 부위죠? 팔뚝 부위를 이렇게 툭툭 만지는 영상 나왔고요. 그리고 계산할 때도 왼쪽 어깨 그리고 오른쪽 어깨로 감싸는 모습. 식당의 매니저 어깨를 완벽하게 감싸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터치는 이어지는데요. 자, 이 같은 터치에 대해서 부산시 민주당 소속의 부산시 의원은요, 격려해 주러 한 거다. 장사가 안 된다고, 술 팔아주려고, 격려 차원이다라고 억울하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피해자 여성 측의 변호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파란색 부분으로 가려진 이 인물은 피해자 1의 딸입니다. 피해자 1의 딸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원은 피해자 1의 그 팔뚝 부위를 손으로 움켜쥐고 있는 장면.
이 장면에서 피해자 1은 정말 성적으로 수치심, 혐오감을 느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어깨 바로 밑에 여기 팔뚝 부분을 살짝 쓸어내리면서 움켜쥐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의원이 그 피해자 오른쪽 어깨 바로 아래 부분에 이게 살짝 쓸면서 움켜쥔 행위, 분명히 강제추행의 혐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김수현 교수님 영상 보셨는데 어떻습니까? 부산시 의원, 해당 시의원은 이게 무슨 성추행이냐라는 입장이거든요. 격려라는 거는 주로 이제 자기보다 이제 낮은 사람을 격려할 때 쓰이죠.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격려하지는 않죠. 자기가 뭔데 식당 주인을 격려합니까? 그리고 격려 2번만 했다가는 정말 큰일이 나겠네요. 저렇게 신체적인, 물론 악수 같은 것은 당연히 사회적으로 우리가 다 용인되고 다 허용되는 선의 어떤 신체적인 접촉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사의 하나지만 저런 식으로 어깨를 감싸면서 거의 앉는 수준으로 혹은 팔뚝을 이렇게 좀 잡는 수준으로 저런 거를 격려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저분이 굉장히 아직도 이 사회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민주당에서 계속 뭐 나오고 있다 이런 식의 이제 공격들을 받기도 하는데 사실 뭐 정당에 관계없이 저런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는 매우 문제가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이전에 있었던 뭐 오거돈 부산시장이라던가 뭐 박원순 서울시장이라던가 이 사건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단호하게 정말 잘못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아주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아무래도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조심하지 않겠어요? 괜히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잘못했다가 내가 당으로부터 크게 징계를 받거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무리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그때 굉장히 어물쩍 그렇게 뭐 강력하게 얘기하지 않았죠. 뭐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도 뭐 피해자라는 말도 뭐 못하게 하고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로 애매하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단속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 관련 인사들이 계속 이런 식의 사건들에 휘말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모르고 자꾸 뭐 무고라느니 명예훼손이라느니 이런 식으로 적반하장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저건 듭니다. 성추행 맞다. 김수현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예, 개인 견해 주셨고요. 자, 해당 시의원은 이게 무슨 성추행이냐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입장 들어보시죠. 네,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식당업을 잘 경영하십시오. 저도 이게 또 기회도 재원이니까 저도 뭐 손님들 모시고 예? 식당 좀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격려하면서 어깨 두 톡톡 씻습니다. 일단 뭐 서가 듣는다는 자체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해야죠. 어제부터 맹호에서 이제 정신적 피해 뭐 등등 있을 거 아닙니까? 양측의 입장 다 들어봤고 해당 영상도 저희가 봤습니다. 자, 검사 출신의 김관선 변호사님, 쓰다듬는 것 자체를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분명히 영상에서는 쓰다듬었다라고 볼 수 있을 법한 장면이 나오는데 김관선 변호사님께서 두 분의 지금 양측의 입장 다 들어보셨고 해당 영상 보셨는데 그 영상 속의 논란의 장면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장면을 보면요, 뭐 쓰다듬을 뿐만 아니라 어깨를 딱 주잖아요. 예. 그건 저는 제가 볼 때는 명백히 강제추행 해당이 될 수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분은 전혀 그런 적이 없다, 그리고 기억이 없다고 얘기한다고 하면, 만약에 본인이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습관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른다 이거죠. 그런데 저게 굉장히 위험한 행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악수를 한다면 왜 팔뚝을 쓰다듬었습니까? 그래서 악수만 하면 되지. 예, 기소가 되면 제가 볼 때는 뭐 유죄 판결을 받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성인지 감수성에 최근에 이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도 사실은 어떤 손님하고 지인들하고 뭐 식당을 갑니다. 그럼 식당을 가면 경우에 따라서 보면 식당 종업원에게 뭐 팁이라고 해서 얼마를 줘요. 그런 다음에 뭐 종업원이 오면 옆에를 안 친다랄지, 뭐 허리를 친다랄지, 경우에 따라 심지어 이제 엉덩이까지 톡톡 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 저는 깜짝 놀라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얘기는 안 쳐. 그리고 나서 종업원이 나가고 나면
아니 그건 명백히 강제추행이다. 강제추행이다. 이런 게 강제추행이다. 그래서 저 종업원이 문제를 안 삼아서 그러지 문제 삼으면 당신은 처벌받아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습관화가 돼 있다 보니까 자기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아니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강제추행이야. 뭐 여자들만 살판났네. 이제 그런 아주 시대에 뒤떨어진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네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명백하게 식당이 됐건 어느 곳에 가든 어떤 뭐 격려 차원이라고 본인이 생각할지언정 그 본인 자체가 그러니까 피해자 본인 자체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를 느끼면 그건 사실은 범죄 행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교육도 많이 하고 그렇지만 아직도 옛날에 어떤 인식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저런 행위를 하다가 또 변호사를 선임하러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지금 검찰 출신의 변호사님도 그리고 여성인 김수영 교수님도 영상 보시고 두 분 다 성추행이 맞다라고 얘기하고 계신데요. 하지만 해당 시의원의 주장은 다릅니다. 박원순부터 오고돈까지 그리고 나까지 정치적 희생양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 라고 항변했습니다. 입장 들어보시죠. 내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오른 시장부터 박원 시장부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치적으로 희생양을 몰고 가는 거 아니냐. 안 그렇습니까? 요즘 성추행하는 거 해가지고 신고하면서 변호사 선임해가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굉장히 의구심이 됩니다. 의구심이. 김현박사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고돈부터 박원순 시장까지 정치적 희생양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본인을 정치적으로 음해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건가요? 우리가 지난 정치적으로 뭔가 기획했다는 건가요? 우리가 지난 사건을 통해서 거듭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제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일들을 단호하게 끊어내야 된다는 얘기 드렸습니다. 하지만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이 벌어졌을 때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서슴지 않게 얘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봤는데요. 이런 일들을 분명하게 단호하게 끊어내지 않으면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재발되고 또 재발되면서 우리 사회를 다시 과거로 되돌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조치이기 때문에 저는 더불어민주당과 집권 여당에서 특히 최근에 계속해서 이뤄졌던 성범죄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하게 입장을 피력하고 진영과 개인적인 친분 관계나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단호하게 선을 긋겠다는 조치를 좀 해줘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많은 영상들을 끊임없이 봤습니다만은 아주 자연스럽게 손을 툭툭 치면서 선이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한다, 손이. 김광선 변호사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식당에 있는 분에게 저 정도의 뭔가 습관성처럼 보이는 이런 손짓을 했다면 부산에 있는 광역의회 의원이 가지고 있는 직위와 권한들이 그렇게 작은 권한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거돈 부산시장의 사건에서 봤고 박원순 시장의 사건에서 봤던 것처럼 또 다른 일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없는지에 대해서 걱정과 우려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사회의 성인지 감수성 중심으로 피해자 중심주의로 해결해야 된다고 숱하게 목소리를 높여왔던 정당들이 있다면 분명하게 이 문제를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고요. 지금 그냥 정당에서 당원, 민주당에서 제명하는 거로 끝난다면 이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의회 제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뿐 아니라 지방의회에서 두 번 다시 이런 분들 볼 수 없도록 하는 여러 조치들이 자체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해당 시의원 일행이 2차 가해를 했다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김모 부산시 의원 일행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고소 이유를 따졌다. 피해자 B 씨에게.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2차 가해 예방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라고 말했지만 직접 전화를 걸어서 고소 이유를 따졌다라고 한다면 피해 여성 입장에서는 무서울 수밖에 없거든요. 김용주 의원님, 네. 이런 게 명백히 2차 가해에 해당합니까? 그러니까 법률적 차원의 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스스로 아직까지도 자기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더 심각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그 정도는 충분히 그 안에서 양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심지어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자기를 정치적으로 음해한다고까지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사고이고 빨리빨리 당 차원에서 부산시장뿐만 아니라 중앙당 차원에서도 단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어차피 부산시의회가 민주당 시의원이 굉장히 다수이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당에서의 제명 차원이 떠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시의회 차원에서도 이 문제가 정확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가 하면 박원순 시장 일가가 썼던 이 공관의 임대료를 서울시가 매달 1,0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계속 지불해야 한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비가 줄줄 새고 있다는 겁니다. 박원순 공간 임대료 매달 1,000만 원 줄줄. 박원순 전 시장 가회동 공간 임대료가 보증금 28억에 월세 208만 원. 당시 타워팰리스보다 비싼 보증금 논란이 일었는데 계약 끝나는 내년 1월까지 매달 1,141만 원씩 지불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보증금에 대한 환산 임대료와 월세라고 해요. 해당 공간은 선출직 공무원이 서울시장만 사용이 가능한데 직무대행 부시장은 사용 불가하고 공간 운영비의 재원은 당연히 세금이고 현재는 박원순 시장의 유족이 거주 중인데 8월 말까지 비우겠다, 사용료는 지급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유족 측에게 월 사용료 모두를 청구하는 게 아니라 공간별 일별 사용료로 구분을 해서 이른바 사용료를 할인해줘서 청구해준다는 논란도 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명 기자.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 예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을 때 사실 이제 민주당 쪽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진보 진영에서 하루도 더 있으면 안 된다 공간에. 그래서 바로 나와야 된다. 사실 조국 전 장관도 그런 걸 트위터에 올리고 했었죠. 이번에도 통합당 쪽에서 이제 그런 비슷한 논리로 박원순 전 시장 유족들이 계속 공간을 쓰는 거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약간 좀 하여튼 그러니까 박원순 전 시장의 선택, 그리고 잘못된 선택, 그리고 그 피의 사실에 대한 어떤 이제 하여튼 사회적인 처벌, 이런 건 이제 그건 둘째 치고, 유족들의 또 아픔도 있을 거고, 또 정리할 시간도 필요할 테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배려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같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공간, 어차피 내년 1월까지가 임대기 때문에 사실 그때까지 이제 세금이 계속, 무의미하게 나가는 건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든 이제 서울시의 입장에서 집주인과 계약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다시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이제 유족들이 나갈 때까지 사용하는 만큼 비용을 받는 것 또한 또 어떻게 보면 국민 세금을 쓰는 거기 때문에 당연한 절차인 것 같고, 그런 거에 대해서 서울시가 잘 판단해서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사건을 파헤치는 남자, 사파남 순서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또 이제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 성범죄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단호한 의견을 밝혀주고 계시는 이수정 교수님과 함께 오늘의 사건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건을 파헤치는 남자 사파남 김진입니다. 오늘 사건의 주인공은 외국인입니다. 한 백인 남성이 올린 영상에서 이 모든 사건의 그 이야기의 시작이 출발합니다. 과연 어떤 영상이길래 오늘 대한민국 범죄 심리학의 1인자이자 또 성범죄에 대해서 최근 단호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이수정 교수님 오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 영상부터 보시고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서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영국인입니다. 과연 이 영국인과 단서, Hey Girl이라고 외치고 있는데 어떤 단서일지 함께 파헤쳐보시죠. 몰래 찍고 튄 영국인 국내에 송환됐어요. 2018년 경찰 사이버 안전국이 여성들에게 접근을 해서 강제 추행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영국인 남성 A씨에 대해서 인터폴의 적색 수배령을 내립니다. 지난해 11월 이 영국 남자 덴마크에서 체포가 됐고 지난달 31일 드디어 국내에 송환이 됐습니다.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검찰에 송치가 된 상황입니다. 이수정 교수님, 네. 이번 사건 경찰이 언론 보도를 보고 수사를 시작했다는데 이게 도대체 이 영국 남성은 어떤 남성이고 무슨 짓을 대한민국에서 벌여서
인터폴까지 수배됐다가 송환된 겁니까? 네, 뭐 이 사람은 이제 영국 국적의 남성인데 한국에 여행을 왔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태원 등 이제 여성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다니면서 술자석을 함께 했고요. 예. 그런 와중에 이제 여성들을 추행하거나 또는 뭐 여성들을 유인하는 이런 이제 그 영상들을 많이 제작을 해서 어떻게 됐느냐, 그 제작한 영상, 예컨대 지금 여성은 알지 못한 채로 촬영이 된 거니까 불법 촬영물이죠. 그것을 어떤 이제 그 비디오 플랫폼, 세상에서 제일 이제 커다란 비디오 플랫폼에다가 여러 건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이제 좀 더 야한 영상이 있으니까 돈을 내면 좀 보여줄게. 이런 이제 예. 네, 유인을 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인터폴에다가 이제 요청을 했고요. 이 사람을 추적을 했는데 결국은 어디서 잡혔느냐? 덴마크 경찰에 의해서 잡혔다고 합니다. 덴마크 경찰이? 네, 작년도 11월 달에 잡혔고요. 그래서 이제 송환을 요청을 해가지고 국내에는 지난달 말에 이제 송환이 됐고 결국에는 이제 아마도 구속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국인 여성들에게 접근해서 불법으로 촬영하고 또 불법으로 배포하고 돈까지 달라고 했다. 자, 두 번째 단서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영어입니다. 이지라는 건데 이 영국 남성이 해외 사이트를 운영했다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어떤 사이트인지 직접 한번 살펴보시죠. 자, 사이트 제목부터 제가 딱 기분이 나쁩니다. 코리안 걸스 이지. 한국 여자는 쉽다. 라는 게 사이트 제목이고요. 그리고요, 이 사이트에 들어오는 영상은, 올린 영상은 이렇게 한국 여성들에게 이 영국 남자가 치근덕대고 강제 추행을 하고 찝적대는 아주 기분 나쁜 영상들을 주로 올렸다고 합니다. 교수님, 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사이트 영상 이름부터 기분 나빠요. 한국 여자는 쉽다? 지금 이 코리안 걸즈라는 키워드, 이거는 사실은 지금 이 사람이 처음 사용한 건 아닙니다. 예. 이 키워드는 손정우의 웰컴 투 비디오 사건이 터졌을 때 사실은 한국 성착취물들, 한국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들을 검색하는 키워드로 사실은 인터넷상에 굉장히 유명했던 키워드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코리안 걸즈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 사람이 창의적으로 만들어낸 용어는 아니고 뒤에다가 이 사람은 이지라는 걸 붙였다. 이지.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이거는 사실은 여성 비하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게 굉장히 인종차별적이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결국은 국내에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서 수년간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하지 못해서 인터넷에 만연됐던 결과물이 결국은 한국민들을 모두 모욕에 넣고 있는 지금 이런 이제 사건이 터졌다라는 부분에서 경각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리안 걸스 이지, 한국 여자 쉽다. 이 사이트에 올라온 내용들도 충격적일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이태원, 홍대 등에서 불법 촬영 후 영상을 게재해서 피해 여성이 10여 명이 넘는다. 영상 내용은 무턱대고 말 걸기, 술 취한 모습을 그대로 노출하는 등등 모두 동의 없이 촬영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거 모두 다 지금 불법인 것 같은데 이 영국인 범행 대상 과연 한국 여성뿐이었을까도 좀 걱정되는데 혹시 이수영 교수님 네. 이런 불법 영상 중에서 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폭행이 일어났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돈을 받고 유료로 운영을 한 예. 그 음란물들 중에는 성관계 영상들이 있다고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성관계라는 게 합의된 그야말로 영미법 기준으로 동의 여부가 이제 동의를 한 성관계인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죄명 중에 준강간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수사를 해서 피해자가 이제 특정이 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엄벌할 수 있는 여지들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이고요. 더군다나 만약에 이 중에 미성년자들이 있다고 하면 이건 완전 다른 문제가 됩니다. 예. 굉장히 엄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경찰도 구속한 이유가 이게 단순히 그냥 술 마시는 데서 한국 여자들한테 말을 건 영상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군요. 구속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은 이 동영상들의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 앞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관련된 세 번째 단서가 바로 이겁니다. 198. 어떤 걸까요? 198. 함께 보시죠. 198기가바이트에 담긴 피해 여성들. 이 영국 남성 유료 회원 1인당 32,000원 받고 한국 여성 숙소로 유인해서 강제 추행하는 영상을 유포했다.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곳곳에서 만난 여성들을 상대로 성희롱 추행하는 장면들, 불법 촬영 동영상만 무려 198GB. 경찰은 모두 삭제 조치를 했는데 이수정 교수님. 네. 야, 이게 198GB면 도대체 이런 영상 몇 개나 있는 겁니까? 피해자도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그렇죠. 뭐 수백 개, 어쩌면 수천 개일지도 모르겠는데요. 물론 다 세보지 않았으니 지금은 알 길이 없지만 여하튼 무지하게 많다는 것이고, 이게 한국인 피해 여성에게만 이런 이제 동영상이 찍혀져 있는 건지, 아니면 아시아계 전체에 이제 그 포섭되는 범위인 건지, 그 부분도 아마도 논쟁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은 이런 종류의 이제 그 아시아 여성들에 대한 강제추행, 뭐 성희롱 관련된 영상들은 인터넷에 굉장히 인기 종목으로 구매가 이루어지고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보시는 게 맞겠다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영국인 지난 2016년도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본드주의보, 본드 경계령으로 유명했던 다른 외국인 남성과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본드주의보, 어떤 인물인지 논란이 됐던 영상 함께 보시죠. 낯익은 홍대거리 간판들 보이는데 두리번거리던 남성이 여성들에게 무턱대고 말을 겁니다. 자, 홍대거리 간판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상대 여성들의 얼굴 그대로 드러납니다. 지금 저희가 모자이크 처리한 거고요. 이런 영상들인데요. 자, 이 본드주의보 어떤 말을 하는지 들어보시죠. They're just girls. It's not like that much different, you know? It's like when you go to a different country, they're just like, it's just like a different culture. That's the only difference. But they still want to have, you know, they still want to hook up with guys. It's still Asia. They just Asian girls are the same, you know? See you. Wait. Hey, I saw you. 네,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여성에게도 저렇게 추근대고 말을 걸고 뭔가를 유인하는 듯한 영상이 보이는데, 이수정 교수님, 네. 본드주의보 속의 미국인 남성과 이번 영국 남성이 어떤 관계입니까? 네, 이 사람들은 일부 기간을 함께 여행을 하면서 그렇군요. 지금 일종의 수법을 공유했던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끼리끼리 모이네요. 네, 이 본드란 사람이 지금 저렇게 아시아 여성을 대상으로 불법 영상을 촬영한 곳은 한국뿐만 아니라 대만 등 아시아계 여러 국가를 돌아다니면서 이런 영상들을 찍어가지고 결국은 본인들이 운영하는 어떤 인터넷 이제 동영상 플랫폼에다가 사실은 다 올리고, 그리고는 회원 등록을 받아서 유료로 운영을 했던 것으로, 어떻게 보면은 미국판, 뭐 영국판 조주빈의 이제 박사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폴에서 수사를 받게 된 것이죠. 교수님, 이런 외국인들 국내로 송환된 만큼 강력하게 처벌해야겠어요. 네, 이번에는 아주 강력하게 처벌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률 개정이 됐기 때문에 성폭력 처벌법의 불법 촬영 유포죄에 대해서는 7년 징역을 줄 수 있고, 그리고는 만약에 미성년자,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 있을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번만큼은 엄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자, 이수정 교수님과 함께 사건 풀어봤습니다. 이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네 번째 이슈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손혜원이 조카의 막도장을 판 이유. 최근 법원이 손혜원 전 의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그 뒤에 정황들이 더 공개됐습니다. 일단 영상부터 보시죠. 선고 결과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이해하지 못하면 되게 복잡한 사안이거든요. 예. 저를 알면 쉬운 사안이. 제가 미운털이 좀 많이 박히는 건 아닌가요? 이유가 그래도 누굴 정도가 아니라 어이고. 판사님도 저를 봤을 때 자기 성향이 맞지 않는 사람이었으면 제가 얼마나 재수없게 보였겠어요. 오늘도 저는 반성하지 않았다는 걸 얘기 듣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제가 무죄를 주장했는데 무슨 반성을 해요. 죄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 판결을 들으면서 반성했어요. 제가 이렇게 경방을 떠는 그런 정말 무소불위의 그런 그 국회의원 출신의 이런 사람으로 보인 건 아닐까. 이건 뭐 난 뭐지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 2심을 준비하면서는 제가 조금 더 준비도 많이 하고.
김변 박사님, 손혜원 의원 1심 선고 이후에도 유튜브 방송 등에 계속 출연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야 반성하지. 판사가 날 이해하지 못한다. 먼저 번에는 세상이 날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이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를 이해하지 못하면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럼 대한민국 재판부에 있는 모든 판사들이 해당 관련된 사건들을 검토하고 판결을 내리면서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저간에 있는 사람들을 관심법으로 다 하나둘씩 살펴보면서 재판을 내려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본인 스스로가 내가 이 정도로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유명한 국회의원인데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나의 선에 대해서 뭘 알아? 라고 하는 오만은 아닌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예. 사실 이 문제는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무소불의 권력이 있고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의 그런 획득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충돌 방지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국회의원이 직을 이용해서 알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사적 재산을 취득하면서 뭔가 불을 쌓을 수 있게 된다면 이거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것처럼 불공정한 게 어딨냐라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 사건은 바로 그와 딱 맥이 닿아 있는 일이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를 비공개 자료를 손혜원 의원이 취득했는가 안 했는가 그 이후로 부동산 취득과 연결되는 부분에 관련된 명확히 객관적인 사실에 의한 판단입니다. 그럼 사실에 의한 판단 과정 속에서 어떤 법리적 근거가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얘기하면 되는데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라고 손혜원을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 받아들이기가 어렵고요. 애당초 이 사건에 대해서 처음 지상파한 언론이 보도했을 때 손혜원이 굉장히 격하게 흥분하면서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목숨을 걸겠다, 전 재산을 걸겠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정치인 치고 목숨이나 전 재산을 실제로 거는 경우를 보지 못했거든요. 결국은 이런 경우에는 끝까지 부인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가게 되는데 저는 손혜원 의원뿐 아니라 오늘 거듭 말씀드리는 건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정치인들이 잘못이 있으면 제발 뉘우치고 반성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잘못한 게 있어야 반성을 하지라고 손혜원 의원은 지금 답하고 있는 거고요. 그에 대해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던 결정적인 근거가 바로 이런 거였다고 합니다. 막도장. 직접 한 막도장. 1. 국회의원이라 알게 된 비밀. 첫 번째 근거예요. 모고회, 발표 자료 외부 공개 안 됐었다. 언론 보도 구체적 정보 없었다. 공청회 배포된 자료에 해당 내용이 없었다. 즉 국회의원 신분으로 알게 된 민감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를 했다. 5년간 얼마요? 몇십억의 투자 계획이 있었다라는 그 지역에. 그 정보. 이건 손혜원 의원, 국회의원이 아니면 일반인은 알 수 없는 자료였다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부패방지법 중 누설금지 비밀에 해당한다. 두 번째. 지인 등 투자 이익이 남긴 사례가 존재한다. 손 전 의원 지지자 20명이 참여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특정 지역이 언급되는데 지지자 박목 씨가 즉각 3,500만 원의 부동산을 구입했고 2년 후 6,900만 원에 매도했다. 시세 차익을 봤어요. 지인이. 박목 씨는 손 전 의원이 부동산을 매수하라는 말로 이해했다. 라고 조사 과정에 쓰죠. 야, 사. 그래서 샀고 이득 봤다는 거예요. 얼마? 2년 만에 3,400만 원. 큰 금전적 이득을 본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창성장 주인은 손혜원. 창성장 매매 이루어진 2017년 6월 명의자인 조카는 군 복무 중이었다. 당연히 목포에 가지도 않았다. 재판부는 군대 간 조카의 막도장을 손혜원 의원이 팠다는 거예요. 계약서에 사용했다. 당연히 손혜원 의원이 실권리자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특히 막도장, 김영주 의원님. 네. 막도장은 사실 아무나 팔 수 있잖아요. 특히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 네. 차명으로 부동산을 보유했다라는 혐의와 관련해서 군 복무 중인 조카를 위해서 산 것이다. 손혜원 의원은 나중에 조카에게 다 주려고 했다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아무리 조카를 상한 마음이라도 이 조카가 물려받게 될 조카가 목포를 가지도 않았는데 거기 어딘지는 알고서야 좀 물려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내 막도장을 막 파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가장 크게 내가 잘못한 부분이 없다라고 하지만 잘못한 부분이 하나 딱 나온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재판부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그 과정에 대한 것을 통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 판단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의 말하자면 직접 그 목포를 가지도 않았는데 실제로 2017년 5월부터 2019년까지 1월까지 그 조카가 군대를 갔기 때문에 도장을 찍었던 시기인 2017년 6월 달에는 갈 수도 있는 사항도 아니었다라는 것에 무게를 두고 실질적인 주인을 그 조카가 아니라 손혜원 의원으로 본 것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자기가 선이라 했다 하더라도 또 잘못한 게 없다 하더라도 재판부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법적인 근거, 또 과정에 대한 어떤 실체,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 최종적으로는 손혜원 의원이 알아야 될 것은 이 자유심증주의라고 하는 판단, 재판에 하는 판사의 판단을 통해서 판결이 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기가 잘했다 잘못했다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재판의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자기를 이해 못한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의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는지를 오히려 역으로 이해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실제로 보면 더 심각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제 불구속되었잖아요. 대체로 보면 저런 실형이 떨어질 때는 구속돼 있다. 구속을 하는 것인데 불구속해서 자기 방어할 기회를 줬으면 차분하게 법리적인 측면을 보완한다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말하자면 항소를 준비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바로 뭐 그 재판 끝난 지 서너 시간 뒤부터 방송 언론 활동을 통해서 어찌 보면 정치적 공세를 펼치는 그런 어떤 자기 선전 활동을 한다는 것은 아직도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일각에선 봐주기 논란까지 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한데, 김소영 교수님, 어떻습니까? 특히 법원이 판단을 한 내용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과 본인 지인들이 투자로 이어졌고, 그 중에는 급기야 막도장 파서 차명 거래도 있었고, 거기 함께 했던 지인은 2년 만에 지금 정부가 정말로 하지 말라는, 아까 김남국 의원이 때려잡겠다라던 시색 차이까지 봤잖아요. 사실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이제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이제 2017년 5월에 이제 문화관광체육 위원회 간사였죠, 손혜원 의원이. 거기서 이제 목포의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 그 이후부터 이제 목포에 중심적으로 이제 부동산을 사들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손혜원 의원의 주장은 그게 사실 비밀이 아니고 뭐 언론에서도 다 나온 얘기고 그래서 조카들도 그걸 보고서 다 투자한 거지 내가 뭐 특별히 비밀스러운 정보를 준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설령 그렇다 해도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위해서라도 저는 만약에 조카가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은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 내가 나중에 챙겨줄 테니 내가 괜히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괜히 내가 마치 정보를 줘서 네가 투자를 한 것처럼 보이게 되면은 굉장히 부정부패 사건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으면은 나의 정치적 생명을 위해서라도 못하게 할 것 같은데 이분은 오히려 그 언론이나 보고서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그 국회의원만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뭐 조카에게 주고 지인들에게 주고 심지어 조카는 군대에 있어가지고 뭐가 뭔지도 몰라요. 그 상황에서 막도장을 파가지고 그거를 계약하고 실질적인 소유는 자기가 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언론에 나와서 나를 이해 못해서 지금 재판부가 저렇게 하는 거다. 잘못한 게 없는 게 무슨 반성을 하냐라고 한다면 그동안 지금 정부가 계속 부동산 문제 때문에 심지어 그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 아예 못하게 해야 된다고까지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 국토위 의원들이나 뭐 그런 뭐 국토부의 뭐 고위 공무원들이나 이 사람들 부동산 뭐 백신탁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와중인데 그 정보는 하나도 비밀이 아니었어.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 난 잘못이 없어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 정부와 어떻게 보면 코드가 맞아 있는 인사가 할 소리는 정말 아니고 국민들에 대한 설득도 매우 되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특히 이재명 부장, 법조계에서는 아니 징역형을 선고했는데 왜 방어권을 보장해 주느냐? 감옥에 보내지 않고 왜 집으로 보내느냐 논란이 많아요. 논란이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2심이 남아있는 건 맞지만 1심이든 2심이든 그 재판 하나하나가 완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방어권을 1심에서 충분히 보장을 했어야죠. 그리고 나면 이제 2심은 2심대로 따로 진행되는 건데 1심은 1심이고 2심은 그렇죠. 2심이지.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 방어권을 보장 안 했다는 건지 그런 오해를 사는 거고 실제 실형을 때리고 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 구속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명 중 1명 정도가 안 될 뿐이지 10명 중 9명이 법정 구속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도 기억하겠지만 김경수 경남지사까지도 사실 1심에서 기각을 받으니까 바로 법정 구속이 됐었죠. 나중에 이제 보석 풀려났지만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법정 구속이 굉장히 엄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왜 이번에는 특별한 사정이 도대체 뭔지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그야말로 방어권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나온 거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물론 이제 한쪽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것처럼 불구속이 원칙이라고 하면 오히려 이 법정 구속도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번에는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유원 캐스터, 이번 비는 주로 어디에 내립니까? 네, 벌써 52일째 계속되고 있는 올해 장마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막바지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미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요. 서울에도 곳곳으로 약한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복절인 내일까지 국지성 호우가 예보돼 있는 만큼 주변 시설물 점검 꼼꼼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번 비는 오늘 저녁부터 내일 밤 사이 수도권과 영서, 충청 북부에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자세한 비의 양 살펴보면 내일까지 수도권과 영서, 충청 북부에는 많게는 300mm 이상의 폭우가 집중되면서 호우특보가 내려지겠고요. 그 밖에 영동과 충청 남부, 경북 북부에는 2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한편 폭염특보가 내려진 충청 이남 지역은 오늘도 푹푹 찌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 대구는 36도, 부산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반면 비가 내리는 중서부 지역은 서울이 28도 등 크게 덥지는 않겠습니다. 역대 가장 길었던 이번 장마는 이번 주 일요일을 끝으로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호우 피해에 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청계천에서 채널A 뉴스 허유원입니다. 네,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다시 갑자기 심각해졌습니다. 총 14,873명, 확진자 103명 신규 확진자 넘어섰고 그중에 국내 발생이 85명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40명대로 발생을 해서 이것도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100명 중에 85명이 국내에서 발생한 확진자인 만큼 이번 주말 그리고 휴가철 황금 연휴로 이어지는 기간 각별히 좀 우리 전 국민적인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2, 3알루 추 명령에 반발하는 검사들이라는 주제로 본방에서 못다한 이야기, 오늘은 오랜만에 미래통합당의 김용민 비대위원과 이지문 부장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많이들 지금 2, 3알루로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 비 피해 없는 주말 보내시고요.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감사합니다.